저희는 환율을 1,350원에 저점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이 신흥국 경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미국 밖으로 러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신흥국 경기 인디케이터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야. 우선 자산시장 총평에서 달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테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제가 첫 번째 그래프를 갖고 온 거는 저희가 보는 인디케이터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이 인디케이터가 잘 맞는 인디케이터라서 저희가 이제 참고 삼아 많이 보는 지표인데, 요거는 미국과 중국의 선행지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 선행지수냐면 OECD 경기 선행지수거든요.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 빼기 중국 경기 선행지수니까 이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건 뭐죠? 중국보다 미국이 경기가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은 신흥국을 대표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거겠죠. 선진국을.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기 선행지수의 차이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신흥국에 비해서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금이 신흥국보다는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 강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보다 경기 선행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는 건 달러 강세를 의미하는 거고요.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는 건 원달러로 보면 원달러 상승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원달러와 이 지표를 같이 그려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성질이 좀 강하고요. 이렇게 지표들이 올라갈 때 그래도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할 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어떤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요거는 또 올라갔죠. 보통 때 같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왔냐면 이때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표가 올라올 때도 이 원달러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이 강한 거예요.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상향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정 국면에서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게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압력이 강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급하게 못 가고 이렇게 찌글찌글 하면서 갔던 거예요. 갔다가 여기서 이게 꺾이면서 확 꺾였죠. 보시면 확 꺾인 상황인데 이게 이제 돌아섰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있다. 이게 돌아서면서 지금 환율도 돌아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선행지수를 떠나서 지금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럽하고 미국, 중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환율에서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근데 유럽도 보면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이제 좀 유로가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움직이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관세 전쟁이 이제 윤곽에 나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15% 정도를 기본적으로 다 때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유럽도 이제 되게 많은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약속도 하고, 관세 15%를 받아들였다는 건 이제 결국은 미국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투자금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예전에 40년 전에는 제조업이 강했다가 지난 40년 동안은 자유무역을 하면서 서비스업만 키우고 제조업은 포기했었잖아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죠. 밖으로 나갔었죠. 그러다가 이번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을 다시 주도권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단 제조업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찾아오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는 트럼프가 좀 미친놈처럼 이거를 막 진행을 했지만 결국 이건 대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나중에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결국은 패권 전쟁의 끝은 열임의 여덟 전쟁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야 되겠지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그래서 군함을 못 만들잖아요, 지금. 조선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가 또 2차 전지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쪽도 그렇고, 결국은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가져오지 않으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첨단 기술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에 민주당이 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국이 저런 패권을 가진 국가가
이제 내 걸 챙기겠다고 나선다는 건 결국은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유럽이나 뭐 신흥국의 먹을 거리를 미국이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제 안 나눠주고 미국만 잘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장기 달러 강세 요인이에요. 이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미국이 국가부채가 너무 많았을 때 국가부채를 줄이면서 이제 국수주의, 고립주의로 갔었거든요. 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갔는데 관세도 막 때리고 그때 유럽에 좀 많이 때렸었죠. 그러면서 미국만 되게 잘 나갔었어요. 뭐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패권 국가가 그렇게 한다는 건 미국은 에너지와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나라예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고립주의로 가면서 이제 제조업도 가져오겠다고 한다는 건 이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가부채 비율의 비율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가부채 비율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국가부채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를 끌고 와서 미국의 성장과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돈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면서 성장과 인플레를 일으키면 이 부채가 높게 돼요.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로 보기 때문에 그럼 부채 비율이 나중에 한 70%, 60%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성장하고 인플레를 일으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굉장히 궁핍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한 20-30년 정도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0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는 2018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그게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런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 상승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좀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쪽에서 이렇게 여러 대외 환경이 이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옮겨가는 이 과정에서 적응을 잘 못할 경우에 성장률도 낮아지고 금리도 낮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의 성장률 차이도 나고 금리 차이도 나면 돈이 당연히 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국내 자금들도. 국내 자금은 그래도 부동산이 살아있어서 좀 묶여있지만 부동산이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면 아마 부동산 자금들이 국내 주시장도 가지만 해외 자산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그래서 이런 어떤 머니무브 현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가 좀 장황해졌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턴을 하고 있다. 이런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환율 인디케이터는 여전히 뭐 짱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인디케이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대외 부채, 그러니까 해외에다 빚을 진 거, 분의 그거와 그 외환 보유고 비율. 그러니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해외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신뢰도가 낮고 그만큼 그 상환할 가능성이 적어지니까 리스크가 반영돼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죠. 이 지표랑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표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보유 달러 대비 우리나라가 찍어대고 있는 이제 원화죠. 원화 유동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근거는 결국은 담보가 뭐냐면 달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그리고 금,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금은 뭐 100톤밖에 없으니까 아직은 의미가 없고요. 보유 달러인데 이게 보유 달러 대비해서 돈을 원화로 너무 많이 찍어내면 사실 다 자연스럽게 이제 이 보유 달러 대비 원화의 규모가 커지면서 원 달러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두 지표를 가지고 만든 게 인디케이터인데 이 두 지표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때서부터 2015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환율도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 지금 환율이 1350원 요 지지선에 딱 부딪히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1380원, 90원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달러도 이제 약세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달러도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궤도가 이 정도 궤도로 가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이 정도 궤도로 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2028년 또는 2030년 앞으로 5년 후에는 1,700원대 정도 환율로 보고 있는데 여길 향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 계속 자기 궤도로 다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환율 인디케이터도
역시 여전히 요번에 좀 밀리긴 했지만 환율 인디케이터 자체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 추세도 깨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도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참고 삼아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고 드리는 거는 부동산은 다 원화 자산이기 때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금융자산, 나머지 집 말고 나머지가 금융자산이잖아요. 금융자산은 최소 절반 이상은 달러 자산으로 좀 보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권고 드리기는 50% 이상이고 저희 지인들한테는 웬만하면 집 빼고 나머지는 그냥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어떤 장기 흐름상 그냥 원화로 저축하는 것보다는 달러 예금으로 저축하는 게 더 낫고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길게 보면 이게 원달러 환율의 이 상승 압력, 요 인디케이터의 상승 속도가 연 5%에서 많으면 7%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연평균으로 그렇게 보면 내가 원화로 어떤 예금을 하는 것보다 달러로 예금하는 게 이자도 더 높고 그 다음에 환율이 연 5% 속도로 올라간다면 그 이자 차이에다가 5%의 환차익이 계속 누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원화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이자 차이가 2% 정도 차이 나니까 환차익을 5% 정도 연평균 본다면 연평균 7%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거죠. 달러 예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원화 예금을 갖고 있는 게 연평균 5에서 7% 정도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달러 예금을 들고 있으면 7%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뭐 한 해는 7%지만 그게 여러 해 쌓이면 그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쌓이면 이게 더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는 장기적으로 그냥 원화보다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좀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집 빼고, 집은 원화로 돼 있으니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한 최소 50% 이상 달러 자산을, 그게 금이 됐든 달러 미국 주식이 됐든 미국 채권이 됐든 어쨌든 이런 자산들을 좀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장기 추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데 요거는 이 10년 이평선이거든요. 이 10년 이평선이 되게 중요한데 이 10년 이평선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횡보 구간이었고요. 여기가 상승 구간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2003년까지였죠. 2003년, 2007년. 이때까지는 이제 상승 구간이라고 보고 요거는 이제 IMF 때였으니까 요거는 좀 비정상적인 거였고요. 이렇게 올라왔다고 봐야죠. 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때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고 어쨌든 횡보 구간으로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평선이 다 정배열됐잖아요. 이평선만 보시면 돼요. 10년, 5년, 3년 이평선이 정배열돼 있어야 이제 장기 상승 추세인데 이때는 다 엇갈리잖아요. 엇갈렸다가 여기서부터 정배열 다시 시작된 게 이제 2021년, 22년 이때부터 다시 정배열이 됐어요. 요거는 좀 이런 어떤 장기 이평선의 정배열은 되게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엇갈려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정배열이 됐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용적으로 변화는 2018년 이때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해서 확인된 거죠. 이제 정배열이 됐다는 건.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하고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번에도 역시 이제 저점을 안 깼으니까 어쨌든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스마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달러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되게 강했잖아요. 달러 강세였다가 그 다음에 올해 2분기 달러만 보면 올해 들어와서 좀 약해졌구나. 달러가 약해졌죠. 달러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데 이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달러는 언제 강세를 보이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만 잘 나갔을 때 이때 달러 강세를 보여요. 당연히 이때는 과거 한 2, 3년 동안이 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달러 약세 구간인데 요거는 그 미국 이외 지역으로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그 혜택을 봐서
다른 지역도 좀 잘 나가고 미국은 둔화될 때, 요때 이제 돈이 좀 일단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 거를 다 많이 먹었으니까 차익 실현하고 이제 해외 쪽으로 돈이 이동되면서 달러 약세가 일어나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전 세계 경제, 글로벌 경제를 보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글로벌 경제가 아직은 성장하고 있을 때 달러 강세였다가 잠시 달러 약세로 가는 거는 이제 순환매 차원이에요. 이 자금도 순환매로 돌잖아요. 요게 이제 올해 1분기 말 요때쯤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재정 위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거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뭐 채권도 팔고 주식도 좀 팔고 일부 자금들이 이제 유럽 쪽에 주식을 좀 사고 뭐 일본도 사고 이렇게 해외로 좀 나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현재 위치고요. 그 다음에 언제 또 달러 강세를 보이냐면 리스크가 강화될 때, 이건 뭐냐면 경기 침체에 빠질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둔화되다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 또는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진다든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본격적으로 이럴 때는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미국이 전 세계 소비를 주도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침체에 빠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의 수출도 박살이 날 거고, 뭐 신흥국이든 유럽이든 다 그냥 채찍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채찍 같은 손잡이가 미국이고요. 채찍 끝이 신흥국이나 유럽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채찍 손잡이가 이렇게 움직여서 침체에 빠지면 이 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이 어디로 갈까요? 신흥국 먼저 팔고 미국으로 돌아오겠죠. 미국에 돌아와서 또 미국의 가치주라든가 또는 채권, 가치 안전자산 사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 자금의 60% 이상이 달러이기 때문에 이 달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달러는 미국만 잘 나갈 때도 강세를 보이고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도 강세를 보여요. 예. 언제 약세를 보이냐면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막 잘 나가다가 잠시 쉴 때, 그러니까 둔화될 때 경기 침체와 그 경기 호황의 중간 구간, 이 구간에서 달러 약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지면 다시 달러 강세를 보이고, 확률적으로는 이 두 개의 확률이 훨씬 크겠죠. 일단 요게 좀 작고, 그래서 지금은 요 위치에서 저는 이제 여기 왔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한 지표들은 다 경기 침체의 목전에 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목전에 와 있고 고용 지표만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 지표를 많이 주목을 해요. 투자자들이. 고용 지표가 조금만 저렇게 미스 나거나 좀 이상한 게 나오니까 그냥 바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난주는 달러가 약세로 갔지만 이거는 결국은 미국이 침체에 빠지는 게 확인이 되고 연준이 금리를 급하게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달러는 초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뭐 긴가민가 하니까 그냥 미국 금리 내릴 수 있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잠시 간 거고요. 워낙 또 그 전에 달러 강세를 많이 갔잖아요. 갔다가 이제 여기에 대한 리바운딩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보니까 한 20%, 평균적으로 20%가 올랐거든요. 네, 과거에 늘 그 데이터를 보면 그랬어요. 위기 때는 한 50% 올랐고, 뭐 IMF 때나 2008년 뭐 이럴 때는, 그리고 평소 때 그냥 경기 침체 또는 미국의 약세장 이런 게 왔을 때는 우리나라 환율은 아주 적게는 10%, 평균적으로는 한 20% 이상 절하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렇게 요 경기 침체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지금 정부가 워낙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침체를 막고 있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한계가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가 한번 오를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라도. 오르면은, 미국 소비를 완전히 이제 확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세 효과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침체는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연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현재 흐름 보니까 한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뭐 경기 침체가 오면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일 좋은 신호는 사실 연준이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연준이 그 정기적인 그 FOMC 회의가 아니라 중간에 임시회의를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임시회의를 해가지고 B컷, 그러니까는 금리를 25pp 내리는 게 아니라 막 50pp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인하를 하면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확인이 된 거예요. 연준이 제일 빠르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아는 게. 과거에도 봐도 연준이 제일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지표 나오기 전에 연준이 갑자기 막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하면 이제 주가가 막 급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확 빠져 있어요. 눈치채고 막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스마일로는 좀 평소 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를 볼 때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면 달러 약세,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오면 달러 강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미국의 채권형 펀드 순유입인데 여기 보시면 잠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누적인데. 요게 이제 잠깐 이제 올해 연초서부터 미국의 재정 위기가 온다. 뭐 미국 국채는 못 믿겠다. 뭐 이러면서 잠깐 빠져나간 거. 그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다 들어왔거든요. 오히려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 채권 시장에 돈이 계속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을 보면 달러가 그렇게 약세로 갈 만한 요인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모멘텀 지표들인데 이제 미국 주식시장하고 유럽 주식시장 미국으로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다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유럽으로 갔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인 건데 그거 치고는 달러가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10%나 움직였으니까. 근데 최근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다시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유럽에 도망갔다가 다시 유럽을 팔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아직 이렇게까지 안 올라왔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나라 유럽과 일본으로 빠져나왔던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왜 들어오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미국이 다시 고점을 뚫었잖아요. 주식시장도 고점을 뚫고 가만히 보니까 뭐 관세도 매기고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들어갈 것 같고 달러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다시 강세로 갈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유럽도 들어가서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피해 있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관세가 부과되면 글로벌하게 경기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 사실 미국이 제일 잘 버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로 가 있어야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자금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다시 자금이 백하고 있다. 그래서 채권형 누적도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합쳐놓은 것도 지금 약간 이렇게 좀 누적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좀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다시 고점 뚫고 올라갔잖아요. 누적 유입액이. 그 얘기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게 이게 반등이 아니라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상승세로 들어간 게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의견이니까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는 환율을 기본적으로 저점을 찍었다고 1350원에 저점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달러도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사실 거기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2003년과 2007년에 있었던 그 장기 달러 약세, 뭐 원화 강세 이 국면이 된다는 건데 그게 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경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미국 이외의 지역이 너무 좋아서 돈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러시를 해야 돼요. 미국 밖으로. 그 정도가 나와야 이게 그런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데 달러 약세가 더 지속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기에는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디케이터를 보여드렸잖아요. 신흥국 경기 인디케이터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다음에 운임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운임지수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상하이 운임지수 이런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원자재도 지금 가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뭐 미국 이외 지역이 좋다는 증거가 없어요. 운임도 안 좋고 원자재 시장도 안 좋고 뭐 신흥국이 좋다는 의미가 그 신호가 없잖아요. 신흥국이 안 좋으면 유럽도 안 좋아요. 유럽도 신흥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 높고 그렇게 보면 뭐 미국 이외 지역이 좋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저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로 96 정도죠. 거기를 깨고 내려갈까? 그건 쉽지 않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거기가 강한 지지선인데 그 정도를 깨고 내려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점 좀 과하게 내려온 거고 다시 이제 올라갈 거다. 제자리를 찾아서 제자리는 이제 108 정도가 제자리겠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 바닥을 찍고 이제 99, 100을 찍었었죠. 다시 100까지 올라와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108을 다시 회복하고 116이 작년 고점이었거든요. 116. 저희가 이제 인디케이터로 보면 달러 인덱스의 적정선은 120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너무 좋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혼돈의 시기, 그러니까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시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판이 바뀌는 시기, 이런 시기에는 결국은 패권 국가 쪽에 이제 투자자들은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리는 게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